뉴욕이 지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서로 밀치거나 심지어 일부러 다른 사람을 선로로 밀어버리는 이른바 서브웨이 푸싱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뉴욕 시민들과 언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시 당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도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에도 한국에서 믿기 어려운 해결책을 제안했고 뉴욕시는 무려 20억 달러를 들여 한국 지하철의 문짝을 통째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은 걸까요? 뉴욕이 20억 달러를 투자할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을까요?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그 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교통국에서 지하철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 미겔 하르만입니다. 요즘 제 마음은 불안과 책임감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거든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서브웨이 푸싱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승강장에서 철로로 밀어버리는 이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제 가족에게 닥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 검진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러 갔죠. 그런데 복잡한 승강장에서 누군가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아내를 세게 밀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그대로 선로 가장자리까지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재빨리 붙잡아 주었기에 큰 사고는 면했지만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껴요. 그날 저녁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죽을 뻔했어. 그 승강장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어. 왜 이렇게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무력하게 그 상황을 지켜봤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 승강장 앞이 텅 비어 있고 뒤에서 누군가 밀기만 하면 바로 선로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다는 걸 이제서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지하철 시스템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스템을 갖춘 곳은 바로 한국의 지하철이었어요. 한국은 안전장치부터 승객 편의까지 모든 면에서 우수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죠. 특히 스크린도어 설치율, 응급대응 시스템, 그리고 시민의식 등에서 한국이 독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저는 급히 MTA 본부와의 회의를 잡았습니다. 뉴욕도 한국 지하철을 본받아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MTA 본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제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 지하철 통계와 한국 지하철의 장점들이 빼곡하게 올라 있었죠.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성과를 하나하나 설명했죠.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낮은 사고율, 그리고 뛰어난 시민의식까지.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코웃음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재정 담당 임원인 헨리는 비아냥거리듯 말하며 한국을 동양의 작은 나라라고 칭했고 이어서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을 언급하며 20억, 30억 달러를 쓸 가치가 있냐? 고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죠. 한국 지하철을 언급하는 것조차 우스꽝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에는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가득했죠. 그때 제 마음속에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자료와 통계를 꺼내들며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장점들을 설명했어요. 긴 논의 끝에 결국 회사는 마지못해 한국 출장을 승인했지만 동행자는 한 명만 허락했죠. 제 후임인 조나단이 자원했어요. 그는 철도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해외 프로젝트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결심했어요. 2명이라도 가서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오리라고.
그런데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 출장이 뉴욕 지하철의 안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저와 조나단은 그 광경에 말을 잃었어요. 승강장을 둘러싼 안전문, 깨끗하게 관리된 바닥,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명확한 안내 표지들. 뉴욕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풍경에 마치 우리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광판이었어요. 차내에서 도착 시간을 안내하고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LED 조명이 전멸하면서 승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저희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습니다. 조나단의 말처럼 이 나라에도 분명히 문제점은 있겠지만 첫인상부터 기대 이상이었죠. 이 기회를 통해 저희 뉴욕이 배워야 할 점을 꼭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한국도시철도 협회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유재훈님을 만났어요. 그는 수년간 도시철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온 베테랑이었고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한 후 한국 지하철 안전 전반에 대해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유재훈님이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기 흐름이 심한 승강장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변형 스크린 도어부터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위험 감지 프로그램까지. 또한 각 역마다 설치된 긴급 비상통화 장치와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없는 승강장 구조까지. 조나단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는 모습이 이해가 갔습니다. 재훈님은 이론보다 현장이 더 중요하다며 이틀 뒤부터 수도권, 지하철의 여론선을 돌며 현장 체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현장 방문이 단순한 시찰을 넘어서 저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경험들이 뉴욕 지하철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것도요. 저희의 첫 방문지는 서울역이었어요. 공항철도, KTX, 지하철이 모두 연결된 대형 환승역이라 혼잡이 매우 심했죠. 특히 이곳은 출퇴근 시간대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했지만 곧 저는 이곳만의 특별한 대응 시스템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때였죠.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어르신 하며 달려들어 그분을 받쳐들었고 지하철 역무원이 즉시 무전기로 의료 지원을 호출했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응급 처치 도구를 든 직원들이 달려와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뉴욕에서라면 최소 5분에서 10분은 걸렸을 상황인데 말이죠. 재훈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 속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이나 위급 환자가 발생하면 스크린도어 잠금과 열차 정차 지연이 자동으로 통보되고 중앙통제실과 즉시 연동된다고 했어요. 덕분에 3D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간을 11분에서 3분으로 줄여준다고 하더군요. 그 상황을 직접 겪으니 그 설명이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그날의 소동은 한국 지하철의 신속한 응급 대응 시스템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준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제가 보게 될 더 놀라운 시스템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체험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재훈님이 저와 제 후임 엔지니어인 조나단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재훈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보신 것만으로는 한국 지하철의 전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가장 긴장감 넘치고 바쁜 시간대는 밤에 다가옵니다. 특히 막차 시간대는 더욱 복잡하죠. 이 시간대의 현장을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그 말에 순간적으로 긴장이 확 돌았습니다. 낮에도 이미 바빴는데 밤에는 얼마나 더 복잡하고 정신없을지 궁금해졌어요. 재훈님은 저희를 3D 스마트 스테이션이 도입된 역으로 안내하겠다고 하셨고 막차가 끝난 후 역무원들과 보안관들의 활동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말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밤 11시 30분 서울의 한 대형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개의 노선이 만나는 이 역은 평소에도 혼잡하기로 유명했죠. 늦은 시간에도 역 주변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 술에 취한 사람들, 늦게까지 공부하던 학생들까지 모두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두르는 모습이었죠.
역사로 들어서자 재훈님은 먼저 통합관제실로 저희를 안내하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벽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이 눈에 띄었죠. 승강장, 계단, 화장실 입구, 환승통로, 역사의 구석구석이 실시간 CCTV로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재훈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건 서울 지하철 전체에서 운영 중인 3D맵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CCTV 시스템이 아닙니다. IoT 센서와 지능형 AI가 함께 작동하는 첨단 시스템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고화질 CCTV 영상에 AI 딥러닝이 적용돼 있다는 부분이었죠. 이 시스템은 쓰러짐, 폭행, 무단 침입 같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험도가 높으면 즉시 경고등이 켜지며 담당 역무원에게 알람이 간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계단 구역에서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팝업이 떴고 담당자가 즉시 무전을 통해 대응을 시작했어요. 지하철 보안관 2명이 이동 중입니다. 3분 내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재훈님은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AI가 계단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포착한 겁니다. 단순 음주인지 아니면 심정지처럼 위험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보안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뉴욕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에도 CCTV는 있지만 이렇게 AI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알리는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3분 내 현장 도착이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조나단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작은 목소리로 감탄하며 계속해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자정이 다가오면서 승강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직 막차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지만 승강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그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고 싶어서 저는 재훈님과 함께 관제실을 나와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재훈님은 야간 근무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낮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특히 막차 시간대에는 취객들이 많고 위험하게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 되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붐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지하철 보안관들의 존재였습니다. 271명의 보안관들이 2인 1조로 노선을 순찰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역할이 밤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승강장에서 보안관 2명은 취객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취객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매우 부드럽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천천히 가세요. 여기 위험해요. 라고 말하며 스크린도어 근처는 피하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뉴욕 지하철이 떠올랐습니다. 뉴욕이었다면 그 취객이 설로 가까이 가서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안관들이 밤새도록 순찰을 돌며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막고 있었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올수록 승객들의 조급함도 더욱 커졌지만 튼튼한 스크린도어 덕분에 선로 추락 같은 사고의 위험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승객들이 선로 가까운 자리에 서거나 뒤에서 누군가를 밀어서 사고가 날까 늘 불안했죠. 그러나 이곳은 그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특히 스크린도어와 자동 안전 발판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한 틈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이 시스템 덕분에 발 빠짐. 사고가 30%나 감소했다고 하니 그 효과에 정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6,500대의 비상통화 장치와 595개 이상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 12시 40분 마지막 막차가 떠나갔는데 그 시점에서 오히려 재훈님은 더 긴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안전점검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일들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 한산해지겠지만 역무원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안전점검에 돌입한다고 하셨죠. 그때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을 따라 관제실로 향하던 중 야간 근무를 맡고 있는 한 역무원과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때 무전기에서 긴급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무단 침입 경보가 울렸다는 거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곳은 제한구역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급히 역무원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 전용 구역이라고 적힌 문 앞에서 설치된 CCTV가 침입 의심 상황을 포착했다는 알림이 울렸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무원은 AI 인식 오류일 수도 있다며 안도했지만 즉시 지하철 보안관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했죠. 그 모습을 보며 서울 지하철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무원의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AI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막차가 끊긴 한산한 시간에도 이렇게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뉴욕 지하철에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서울 지하철의 세심한 보안관리 덕분인지 한밤중에도 위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모든 직원들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과 인력이 서로 보완하며 만들어내는 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죠. 새벽 1시가 지나면서 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승객들은 거의 모두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영무원 몇 명, 지하철 보안관, 그리고 청소와 시설 담당 직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바쁘고 집중적이었어요. 유 부장님은 이 역의 야간 근무가 3명의 영무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어요. 한 명은 역무실에서 모든 무전을 관리하고 나머지 2명은 교대로 순찰을 돌며 역을 지킨다고 했죠. 새벽 1시 10분 갑자기 방송이 울렸어요. 훈련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었죠. 영무원이 상황을 빠르게 전파하자 직원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나갔어요. 이번 훈련은 심정지 환자 발생이라는 가상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고 목표는 3분 내 초동 조치 완료였어요. 훈련은 실제 상황처럼 진행되었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발견한 후 119 신고와 AED 연결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어요. 이런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앨런도 깜짝 놀랐죠. 뉴욕 지하철에도 심장 충격기는 있지만 이렇게 실제와 같은 훈련은 없으니까요. 그 후에는 사고 대비 훈련도 시작됐어요. 모의 설비 공간에서 진행됐지만 전원 차단부터 119 신고, 대피 유도까지 모든 과정이 단 1분 만에 처리됐죠. 그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하철 보안관 2명, 영무원 2명, 그리고 서부 관제실 직원이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이는 모습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재훈님은 2003년 참사 이후 철저한 합동훈련이 지속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 역사적 아픔이 오늘날의 안전체계를 탄생시킨 것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특히 매월 진행되는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 훈련, 그리고 240여 명이 참여하는 탈선 화재 훈련을 통해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스크린도어는 30초 만에 긴급 개방이 가능하다니 한국 지하철의 안전에 대한 집념이 실감나게 느껴졌죠. 새벽 2시가 다가오면서 열차가 완전히 끊긴 역사에서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영무원들이 저희를 승강장으로 안내해 주었고 이번에는 전원 차단과 스크린도어 비상수동, 개방 실습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승강장 한쪽에 설치된 빨간색 레버가 눈에 띄었죠. 이 레버는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는 핵심 장치로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30초 이내에 전원을 차단하고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실제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한 영무원이 선로에 사람이 있다 고 외치자 다른 직원이 즉시 레버를 잡고 당겼죠. 순식간에 전원이 차단되었고 비상 경보음이 울렸어요.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는 수동 장치로 돌려 열고 철로에서 가상의 환자를 구조하는 과정까지 단 1분 만에 완료되었죠. 이 훈련을 통해 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유 부장의 말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이후 전국의 지하철로 확대되어 더욱 강화된 훈련 체계로 발전했다고 해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영무원들이 밤에도 이렇게 바쁜지. 끊임없는 훈련과 점검을 통해 실제처럼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특히 30초 만에 전원을 차단하고 스크린도어를 여는 완벽한 협력은 이런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물이었죠. 이렇게 철저한 사고 복구 프로토콜이 야간 근무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한국 지하철의 안전성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어요.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새벽 3시가 되자 역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영무원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지만 그 휴식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2교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야간 근무자들은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데 새벽 1시부터는 잠시 휴식 시간이라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역의 56%에서 야간 근무자가 단 2명뿐이라고 해요. 그나마도 한 명만 순찰을 도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니 사실상 제대로 된 휴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역무원들의 피곤한 얼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시길 공식적으로는 휴식 시간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응급훈련도 해야 하고 CCTV 모니터링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해야 하며 승강장과 시설 점검도 계속해야 하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며 서울시가 2023년부터 안전도우미를 추가 배치하고 2025년에는 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도 스테이션 확장으로 순찰 시간이 28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와닿았어요. 필요한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적이라니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정말 느껴졌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밤이 되면 역무원들의 일이 얼마나 고단해지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밤에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라 그 말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죠. 사실 뉴욕의 지하철은 24시간 운행되긴 하지만 심야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그때의 분위기는 항상 긴장감이 가득해요. 서울처럼 철저한 관리와 훈련이 존재하는 곳은 꿈도 못 꿀 정도였죠. 새벽 시간대의 지하철은 대개 술 취한 사람들, 노숙인들이 많고 안전관리나 시스템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을 보며 내가 알던 뉴욕 지하철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의 안전관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울은 새벽에도 잠시 지하철을 멈추고 그 시간 동안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뉴욕에서는 이런 점검을 할 여유도 없고 이런 관리 시스템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재훈님께 이런 점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재훈님은 2003년의 대구 지하철 참사를 언급하며 그 사건이 한국 지하철 안전체계의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날의 비극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이 사건이 한국의 안전 대책을 완전히 개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참사 이후 정부와 시민들은 절대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심이 오늘날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으로 이어졌다고 하셨죠. 또 서울 회원역에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 노숙자가 여성 승객을 선로로 밀어버려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스크린도어가 전국의 지하철에 도입되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아픈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은 철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죠. 재훈님의 말을 들으며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은 이런 아픔과 반성을 바탕으로 한계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처럼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고 그동안 우리가 안전을 강구해왔다는 점에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훈님의 말에 따르면 더 놀라운 점은 시민의식의 변화였다고 했어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덕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급 상황에서는 역무원들이 경찰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돕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앨런도 깊이 공감하는 듯했고 저 역시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과거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한국의 지하철이 왜 이토록 안전에 집착하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회의를 바로 잡았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한국 지하철 현장의 생생한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노인이 쓰러지는 장면, 역무원들이 번개처럼 달려오는 모습,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행동까지 모든 장면이 뉴욕의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죠. 이것이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절실하게 호소했어요. 하지만 몇몇 임원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뉴욕 지하철의 복잡한 구조와 시민들의 교통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지지자가 나타났어요. 평소 제 의견에 강하게 반대했던 플로이드 국장이었죠. 그는 2년 전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장난을 치던 중 한 아이가 승강장 밖으로 밀려날 뻔했는데 그때 스크린도어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만약 그 상황이 뉴욕이었다면 그 후의 일은 상상도 하기 싫다고 했죠. 플로이드 국장의 진심 어린 고백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서 유 부장님께 들었던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교통청장님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시범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그 후에 확대하자는 결정을 내렸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뉴욕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이 공식 승인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의 선진 안전 시스템이 뉴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업이 승인되자마자 한국의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재훈님은 즉시 한국의 스크린도어 기술 엔지니어 팀을 소개해 주셨고 그들은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MTA 기술진과 함께 현장 조사와 설계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 엔지니어들의 지원을 받아 타임스퀘어를 포함한 맨해튼의 주요 역들의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가동이 시작되었죠. 이 소식은 뉴욕 지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헤드라인에는 맨해튼 타임스퀘어 역, 이제 스크린도어가 승객들을 보호한다와 한국식 안전문 도입 후 승강장 사고율 50% 감소와 같은 문구가 실렸죠.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던 시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가 있는 상태에서 열차를 기다려보니 훨씬 안심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뒤에서 누가 밀어도 떨어질 걱정이 없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MTA 이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시스템을 무시하던 임원들조차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큰 영감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더 많은 역에 스크린도어를 확대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나왔고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은 점차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내가 선로에 떨어질 뻔했던 그날의 절망적인 상황이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희망으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죠. 뉴욕이 더 안전한 도시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도 느꼈어요. 조나단의 말처럼 만약 그때 저희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한국의 시민의식과 기술력이 뉴욕 지하철을 구한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몰랐던 한국 지하철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지 궁금해요.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뉴욕 지하철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